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80여일 만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PC방 등에서 20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접촉자의 60% 정도는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PC방의 회원 명부가 실제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광주시가 오늘부터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형사재판이 오늘 속개됩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5.18 당시 계엄군들이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전주에서 대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전북 익산의 여자친구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광주로 온 뒤엔 PC방을 다녀갔는데 아직 접촉자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 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남성 A씨는 일행 2명과 지난 12일 대전 50번, 55번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의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A씨가 이 음식점에서 전북의 22번 확진자인 10대 여고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동선 조사 결과 대전의 확진자와 분식점에서 머문 시간이 22분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33번 확진자가 이 전주 다방에 머물기 직전에 다녀갔습니다. 지난 18일 A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도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부터 인후통 증세를 호소한 A씨는 19일 무궁화 열차로 광주에 온 뒤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 북구 일곡동의 PC방과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와 광주에서 접촉한 사람은 207명으로 조사됐는데 문제는 가장 많은 접촉자가 나온 PC방을 방문한 193명 중 3분의 2인 129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산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아이디에서 이제 기록되는 개인 정보가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A씨가 PC방을 찾았을 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였지만 다음 날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30여 명의 청소년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다들 이제 야자도 못하는 학교에서 지금 상황이어서 다들 독서실로 갔는데 A씨 접촉자 중 부모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 중이고 A씨와 열차나 버스, PC방과 마트 등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PC방에 대해서도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QR코드 입력을 통한 전자출입명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33번 확진자가 다녀간 북구 일곡동 PC방에서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회원 명부에 기록된 정보가 실제 신상 정보와 다르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PC방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33번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격리 조치가 되고 이동 동선에 있는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PC방 등지에서 33번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이동 경로가 겹치는 39명의 학생을 자가격리하거나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2주 동안 등교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33번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39개 학교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더위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전 씨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군 핵심 지휘관들이 출석할지가 주목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엔 전 씨 측이 요청한 5.18 당시 군 핵심 지휘 계통에 있던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교사 참모장, 그리고 백성묵 203 항공대 대대장 등입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18 기간 군의 공식 지휘 체계에서 국방부 장관 다음 실권자였던 만큼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지시할 권한이나 보고받을 위치에 있는 이희성 장사복 증인과 헬기 조종사인 백성묵 대대장이 헬기 사격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일부는 법원이 발부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5.18 기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희성 장사복 씨는 1995년 검찰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백성묵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총 달지도 않았고 또 그 지상부대를 태우고 광주 시내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지난 1일 열렸던 재판엔 검찰 측 증인들이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진술했던 가운데 오늘 재판이 끝나면 한두 번의 증인 신문이 더 진행된 후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지난 2018년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장 A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1개월은 징계 범위의 최소 기준에 해당한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5년) 뇌물 혐의로 수감돼 징역살이를 했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위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당시에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5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등 치열하게 대립을 하다가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있었는데 한만호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의 거짓 자백 강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상반되는 두 진술 중에 어떤 진술을 더 믿어야 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정 판결이 선고가 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서 검찰이 어떻게 회유와 강요를 했는지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더욱이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출석을 한 적이 있었던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의 자백 강요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를 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해당 사건은 사법 판단이 끝난 상황인데요. 재수사가 가능한 걸까요? 예, 형사소송법에서는 원판결에서 증거로 쓰인 증언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그리고 원판결에 관여한 판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죄를 범해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각각 재심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들의 자백 강요로 인한 판결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명숙의 재심 무죄는 가능합니다. 검사를 보통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은 이론상 한명숙의 재심 무죄 판결을 위한 재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재심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검사의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관련 수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지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나 같으면 당장 사퇴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었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퇴진 문제로까지 지금 갈등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진정서를 법무부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진정서를 대검의 어떤 수사부서로 넘길지 송치 권한을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부서를 택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인권 담당 부서에서 이 수사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맞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감찰부서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또다시 수사부서를 정하는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의 고유한 권한이지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외부 판사 출신입니다. 네. 더욱이 위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부산 지역 검사장의 검찰과 종편 언론과의 유착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두 사람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인권감독실과 감찰부 조사,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서 관련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인권감독관실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겠다라는 취지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거냐면 감찰부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검사를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권부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감찰 착수 여부, 징계 여부를 또다시 한 단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바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19 감사기라고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시효가 지났으니까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백 강요라는 유죄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해당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인권감독관실 조사는 불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부서가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 예상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7월 이후에 공수처에서 아마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자백 강요를 제명으로 공수처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왜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지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도시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 바로 오래된 역세권의 회복입니다. 순천시가 순천역 주변에 청년 창업벨트를 구축하는 상권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청춘창고. 운영 4년째를 맡고 있는 청춘창고는 구도심 역세권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 청춘창고 주변으로 조금씩 상권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지만 특색 있는 복합 커피숍이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 독립서점들이 입점한 겁니다. 10곳이 잇따라 개인 창업을 하면서 청년 창업 상권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 가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동네를 이렇게 돌면 저희 가게까지도 오시고 확실히 많은 유입 인구가 늘었다는 거를 작년부터 체감하는 것 같아요. 순천시는 역세권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이 일대를 청년 창업 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 여행객이나 여행 블로거들이 찾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청춘 창고 옆으로 VR 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82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실제적인 창업까지 이어지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만듭니다.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기반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 벨트를 형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청년 창업 1호인 청춘 창고와 새롭게 조성되는 창업 벨트의 상생 연계입니다. 더불어 먹거리 중심의 문화가 접목된 창업 벨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새로운 게 생기는 것보다 이제 기존의 거에서 다음 단계로 좀 연계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면 이 다음으로 이어져서 오래된 중소도시마다 겪고 있는 역세권의 이축, 청년 창업 벨트 구축 시도에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0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참여를 희망한 광주 소재 40여 개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면접은 박람회장에서 화상으로 이루어지며 화상 면접을 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은 일정을 정해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철에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빗길 교통사고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안전 운행은 물론 평소에 타이어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모된 타이어가 빗길에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곡선 도로. 마모된 타이어를 낀 차량이 무릉덩이를 지나자 미끄러지면서 달리던 도로를 이탈합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물이 없게 곡선 도로를 지나갑니다. 코너를 돌아 나올 때도 마모 타이어는 이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되지 않고 이제 미끄러지기 때문에 물에 젖은 직선 도로에서 장애물을 보고 급정거하는 실험에선 새 타이어를 낀 차량은 50m가량 더 미끄러진 뒤 멈춰 섰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낀 차량은 75m 이상을 미끄러집니다. 마모된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지날 때 생기는 수막 현상 때문에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모가 심하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마모 한계선 이하로 닳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에는 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을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모된 타이어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25명으로 맑은 날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장마철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앞차와의 거리 또한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배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10%가량 공기압을 높여주고 시야 확보를 위해 차량 유리창에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발수 코팅제를 바르고 브레이크 패드와 와이퍼 등도 장마철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올 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특급 호텔 예약은 늘어난 반면 단체 여행이 주를 이루는 관광호텔 등은 영업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 MBC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한 5성급 호텔. 코로나19 여파에 지난 3월 20%대까지 떨어졌던 투숙률은 이달 들어 80%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신혼여행 수요 등이 제주로 몰리면서 7, 8월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갑절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 달 여름 휴가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길어진 집콕 생활에 지쳐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해외여행 휴가로 대체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도심지 중소호텔들은 여전히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을 주로 받던 한 3성급 호텔은 숙박료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투숙률은 20%에 그칩니다. 적자가 누적돼 직원 절반은 무급휴직까지 보냈지만 여름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국내 손님들을 받는데도 마찬가지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문을 닫는 데가 있고. 명암이 갈리는 건 숙박업만이 아닙니다. 골프장이나 해양 레저시설 등은 예약을 잡기 어려울 정도지만 실내 관광지나 단체 손님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광시설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라든가 해양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실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떤 코로나 그런 염려 때문에 이용객이 전혀 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관광 수요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이상 관광업계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광주에서 진행될 6.25 70주년 기념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오는 25일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릴 6.25 70주년 기념식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에 따라 지난해 참석 인원의 절반인 300명만 모인 가운데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초 6월로 예정됐던 6.25 참전 유공자 위로연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등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진입로와 상하수도 정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타자 김보령 이불을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탐장 쪽 탐장을 안고 떨어졌습니다. 넘어갔어요.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1번 타자 후령박살. 변화구 걷어올렸습니다. 이 타구를 멀리 갑니다. 정면판에 점수를 새겨냅니다. 구자욱의 홈런포. 자,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리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자, 스타트 입니다. 내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탐장 그대로 넘었습니다. 탐장을 넘습니다. 최영진. 잘 맞췄습니다. 타구는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한 명의 주자 득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골됐습니다. 그러나 빠졌습니다. 중견수 앞쪽에 안타.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홈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높게 갑니다. 우익 뒤로 탐장 그대로 홈으로 냈습니다. 박혜민의 홈런 투런포. 불펜 내렸습니다. 외야 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앞쪽에 떨어진 안타. 내렸습니다. 밀어낸 타구 내야를 건넜습니다. 이 타구도 안타. 내렸습니다. 땅볼 타구 이 타구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건너냈지만 뿌릴 수 없습니다. 그저는 말로 초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루자 홈런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들어당긴 타구 1루수 맞고 굴절. 한 명의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기아타이거 3점도 만회합니다. 그리고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구를 때렸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대5. 삼성 라이온즈가 연패를 끊었습니다. 영호남 상생 직거래 장터가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도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시군별 대표 농수특산물 100여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전남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3억 7,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더위의 절정이 되겠는데요. 광주의 한낮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해서 광주를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이번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영암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부터 당분간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으니까요. 기상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